192페이지. 나는 주말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는 라스베거스를 찾는다. 내가 라스베거스를 찾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도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으로 돈을 따길 바라지는 않지만 잃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걸지는 않는다. 도박의 확률도 잘 알고 그것이 내게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확실히 재미는 있다. 내가 라스베거스를 찾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시대 최고의 희극 배우인 돈 니클레스를 보기 위함이다. 나는 그 타이밍, 그 표정 연기, 그리고 그 모욕적인 언사를 좋아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시대 최고 희극 배우인 돈 클리스를 보기 위함이다. 나는 그 타이밍, 그 표정 연기, 그리고 그 모욕적인 인사를 좋아한다. 나는 고객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대중 앞에서 어떤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는 그 사람의 분노를 웃음으로 바꿔내는 그 솜씨에 배울 게 많다. 분노를 웃음으로 바꾸는 것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너를 S로 바꾸는 우리들의 일상과 비슷하다. 당신은 세일즈를 하는 동안 고객이 당신을 믿길 원하고 매장을 떠난 후에도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한다. 때문에 당신은 고객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큰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는 것이다. 그가 당신을 믿었다가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놀림감이 되길 원치 않을 것이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나 놀림감이 되길 원치 않을 것이다. 당신은 고객이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상품 중에는 정가표에 쓰인 가격과 실제 구매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도 제조업체에서는 유리창에 붙여놓은 스티커 밑부분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티커에 적힌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체에서 유리창에 붙여놓은 스티커 밑에 사실 쉐보레 콜백 같은 자동차는 구하기도 어렵고 스티커에 붙어있는 정가대로 판매하고 있다. 캐딜락 컨버터블과 같은 수입차들도 대부분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표에 적힌 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지방에서 갓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인 할인도 해주지 않는다. 특히 지방에서 갓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인 할인도 해주지 않는 딜러들이 가끔 있다. 때로 나를 찾아오는 고객 중에는 차를 둘러보고 난 뒤에 유리창에 붙어있는 가격을 그대로 지불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물론 잘못된 것은 없다. 그것이 가격표에 표시된 금액인 게 사실이니까 말이다. 사람들 중에는 가격을 어떻게 깎아서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 중에는 가격을 어떻게 깎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가격 흥정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왜 고객이 주는 대로 받아서는 안 될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종도 많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특히 15류의 자동차처럼 여러 곳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 그런 식의 거래는 위험하다.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자동차 세일즈맨들도 많겠지만 나는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고객이 그 가격에 차를 사서는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다. 그 가격에 차를 사서는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다고 가정하자. 새 차를 장만한 사람이라면 친구나 이웃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당연하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건 역시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이 고객의 경우 모임에 나가 주차장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새 차를 구경시켜준다고 생각하자. 이 차 얼마 주고 샀니? 분명 누군가 이렇게 물을 것이나 그러면 찰리는 새 차임을 보여주기 위해 남겨놓은 스티커를 가리킨다. 뭐라고? 요즘 세상에 스티커 가격을 다 주고 차를 사는 멍청이가 어디 있냐? 이 말을 들은 찰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말을 들은 찰리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신을 속이고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바보라고 놀림받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작은 것을 주면 큰 것을 얻게 된다. 물론 세일즈맨이 정가를 다 받고 물건을 팔면 수당도 더 받게 될 테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위험을 무릅쓸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 찰리 같은 사람이 몇 사람 덕에 추가로 몇백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이를 포기한다. 만약 어떤 고객이 표시 가격을 그대로 지불하려 한다면 나는 250달러를 깎아드리겠습니다. 250달러를 깎아드리겠습니다. 혹은 안전 잠금 장치와 레이디얼 타이어 가격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좋은 말을 전할 것이다. 어쩌면 자기가 정가를 다 지불하려고 할 때 조지라드가 말렸다는 이야기까지 생생하게 전할지도 모른다. 가격표에 적힌 가격은 진실이다. 하지만 고객이 이를 철석같이 믿게 만들고 심지어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여기게 만든다면 당신은 후에 난처한 입장이 취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자동차 내부 구조에 정통한 편은 아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채 마치지 못했으며 학교 다닐 때도 정력이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므로 차를 팔면서 너무 기술적인 세부 사항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내가 팔고 있는 자동차는 특수 분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직렬 오프로드 트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고객들은 머릿속에 기술적인 사실들을 꽉 채워 찾아오기도 한다. 어떤 고객은 나를 찾아와 자신이 차람이 말하기를 후방 자축 비율을 어떤 식으로 맞추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확인한 결과 그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연료는 극히 미미했다.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이 3.5 비율을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신나게 하면 이렇게 말한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자동차를 많이 알고 계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둘째는 사양서를 찾아보거나 서비스 부서 혹은 공장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느라
나의 세일즈 프로세스의 다른 요소를 나의 세일즈 프로세스에 다른 요소가 끼어드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고객의 이야기가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면 물론 이를 확인해 볼 것이다. 나중에 고객이 나에게 속았다는 소리를 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축 비율이 어쩌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나는 폴리에스테르 옷을 100% 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부들에게 480리터 용량을 냉장고를 팔면서 580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속은 사람들은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면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에게 차마 말은 하지 않더라도 당신과 당신의 매장 그리고 당신이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나쁜 평판을 전할 것이다. 나쁜 평판을 전할 것이다. 조지라드 250 법칙. 언제든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듣기 좋은 칭찬과 조그만 거짓말을 곁들이라도 지킬 건 지킨다는 태도. 견지해야 한다.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큰 거짓말을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치 한 명을 속였다고 동료들에게 우스대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세일즈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다름없다. 그런 식으로 고객을 속이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도 그가 다음번에 다시 당신을 찾게 만들 수도 고객의 친구를 소개받을 수도 없다. 고객을 속이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도 그가 다음번에 다시 당신을 찾게 만들 수도 고객의 친구를 소개받을 수도 없다.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자동차를 많이 판 사람이므로 내 말을 믿기 바란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라. 처음부터 고객의 같은 편에 서라. 편에 서라. 그러면 그들이 당신 곁에 계속 머무를 것이다.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자동차 세일즈맨의 모습을 묘사해 보라고 부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세일즈맨들은 격자 무늬의 유럽풍 최신 유행 3피스 양복을 입고 있죠. 또 발리 구두나 엘리게이터 로퍼를 신고 화이트 셔츠를 입고 있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자면 전형적인 자동차 세일즈맨은 $500 정도의 몸에 걸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세일즈맨은 비싸게 치장하고 다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세일즈맨은 비싸게 치장하고 다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친구는 나한테 차를 팔면서 꽤 많은 돈을 챙기겠군. 난 실제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 수년간 그래왔다. 그리고 고급 옷을 좋아하며 가능할 때는 그런 옷을 입는다. 하지만 고급 옷을 입지 않는 곳이 있으니 그건 다름 아닌 직장이다. 그렇다고 오해는 말기 바란다. 고급이 아닌 직장에서는 그렇다고 오해는 말기 바란다. 나는 직장에서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또 너무 싸구려 옷을 입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고객으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양복 사라고 돈을 내고 있구만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 세일즈맨은 가능한 한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가능한 한
한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일즈맨은 가능한 한 한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15를 팔고 있지 메르세데스 벤츠 450cc를 팔고 있지 않다. 나는 15를 팔고 있지 벤츠 450cc를 팔고 있지 않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일즈맨은 가능한 한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년 15를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수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결코 부유층이 아니다. 내가 있는 지역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대부분 근로자들이다. 나의 고객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열심히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이지 최고 부유층들이 아니다. 나의 고객들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열심히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이지 최고 부유층들이 아니다. 그들이 매장에 들어왔는데 세일즈맨이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들은 더욱 겁을 먹게 된다.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있다고 하는 그들은 더욱 겁을 먹게 된다. 그렇다고 내 고객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시베트가 싸다고 하더라도 새 차를 사지 않는다. 내 고객들은 평균 5,000달러를 주고 차를 산다. 평균 5,000달러.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차량 가격을 금융회사나 은행, 신용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대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신용도가 높지만 고액 연봉자는 아니다. 때문에 나는 고객들에 대한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 이 사람은 나와 비슷한 계층의 사람이고, 그래, 그렇다면 내 경제 상황도 잘 이해하고 있을 거야. 내 경제 상황도 잘 이해하고 있을 거야. 이런 방식은 아주 효과적으로 고객의 친밀도를 높여준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사람들은 나를 처음 보는 순간 약간 안심한다. 그건 스포츠 셔츠에 캐주얼 바지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객이 반감을 가지거나 불편해야 할 만한 옷은 절대 입지 않는다. 나는 매니큐어를 좋아하는 세일즈맨들이 많이 바르는 무색 광택제도 바르지 않는다. 이 또한 고객을 불편하게 만든다. 한편 근로자들은 자신의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을지언정 자신의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을지언정 자신을 상대하는 세일즈맨들은 깨끗하기를 원한다. 세일즈맨이라면 이런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겉만 번지르 세일즈 중에는 목욕을 충실히 안 하는 사람도 또 있다. 공장 근로자들은 이 일을 마친 후 사우나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상대하는 세일즈맨은 몸을 청결히 하길 원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다. 지금 당신은 몇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군 하며 내가 불필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말은 결코 지나친 게 아니다. 나는 실제로 다른 세일즈맨들이 이런 점에 대해 나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겪어봤다.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계약 체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고객들은 내 사무실에 들어오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내 사무실에 들어오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로 느낌을 갖게 된다. 내가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사무실을 종교적인 사진이나 논쟁을 일으킬 만한 물건들을 가득 채우는 이들이 있다. 친척 아주머니가 로마에서 교황의 사진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건 진정 소중한 기념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림은 사무실이 아닌 집에 걸어두기를 바란다. 그런 그림은 심지어 카톨릭 신자라도 사무실 벽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그림은 카톨릭 신자라도 벽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소중한 기념품이 나는 대신 세일즈 부분에 수상한 각종 상표와 명패들을 사무실 벽에 세일즈 부분에서 수상한 각종 상표와 명패들을 사무실 벽에 진열해 놓았다. 사람들이 내가 최고 세일즈맨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내가 최고의 세일즈맨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차를 판 사람이라면 분명 공정하고 좋은 거래를 할 거라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이런 물론 사실이다. 또한 나는 칼라 차트나 각종 옵션 사양들을 보여주는 브로셔 등을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고객이 차량 색상, 액세서리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만든다. 고객은 전자 창문 조절 장치가 달린 스카이 블루 색상의 자동차를 사러 온 게 아니라 그는 나에게 자동차를 사러 왔을 뿐이다. 나는 자동차를 왔을 뿐이다. 또는 칼라 차트나 각종 옵션 사항들을 보여주는 브로셔 등을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고객이 차량 색상이나 액세서리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만든다. 나머지 문제는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고객들이 세세한 사항까지 모두 걱정하면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고객들이 세세한 사항까지 모두 걱정하면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나는 고객이 자동차를 살지 안 살지 결정하기도 전에 차에 부착할 옵션 품목을 대해 생각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당신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선택 사항을 추가로 하다 보면 고객이 감당하지 못할 가격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가격에 비해 다른 대리점에서 부르는 가격이 낮아 보일 수도 있다. 그들은 페르시안 양탄자나 특별 주문 금속 페인트를 적용하지 않는 가격을 부를 테니 말이다. 성패를 자원한 사소한 선물. 나는 고객들을 안락의자에 앉히지 않는다. 고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쳐도 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객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중요하고 고객이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안락의자는 좋은 방법이 아니며 이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담배를 찾느라고 자기 호주머니를 뒤척이는 고객이 있으면 나는 그에게 어떤 담배를 피우느냐고 묻는다. 고객이 담배를 자기 차 앞좌석 사물함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고객이 있으나 그에게 어떤 담배를 피우냐고 묻는다. 고객이 담배를 자기 차 앞좌석 사물함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사무실에 꽤 다양한 담배를 비치해 놓고 있다. 고객이 뭘 피우더라도 나는 대부분 그 담배를 갖고 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한 갑 그냥 넣어두세요. 와우, 담배를 한 갑 그냥 가지라니. 어떤 세일맨이 그렇게 말하던가? 그렇다고 그게 큰돈 드는 일인가? 담배는 고작 50센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막강하다. 이제 고객은 내게 신세를 졌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이제 고객은 내게 신세를 졌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성냥 역시 무료로 받는다.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 술 한 잔은 어떨까? 어떤 술을 드십니까? 와인, 스카치. 나는 이 또한 비치해 놓고 있다. 게다가 상대방이 혼자 마신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보드카 술병에 생수를 넣어두고 나도 그와 같이 마셔준다. 나는 고객의 만취한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상대가 충분히 긴장을 풀고 자신이 원하는 감당할 수 있는 자동차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고객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면 풍선과 막대 사탕을 주고 동반한 가족들 전원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쓰인 배지를 선물한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만한 물건은 주지 않는다. 나는 너무 크지 않고 부담 없이 받기에 충분한 선물을 한다. 어떤 사람은 매장으로 들어와서 진열된 차 앞으로 직행의 전시차량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는다. 가끔은 바닥으로 몸을 숙이고 자동차 바닥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다.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런 행동을 따라하는 건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다. 내가 자신을 따라 차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미소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뜻한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입고 있는 셔츠, 색상이 화려한 전무늬 스포츠 셔츠를 칭찬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나는 마음에 드시면 가지세요 라고 말하며 똑같은 셔츠를 선물한다. 그러면 그와의 관계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나는 어떤 일을 통해 고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객이 알아주기 원한다. 고객이 셔츠를 좋아할 경우 대비해 언제라도 하나 선물할 수 있도록 여분을 사무실 캐비넷에 비추게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낯선 사람과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든지 내가 고객을 위해서라면 서치라도 벗어줄 만큼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사무실을 가능한 한 깔끔하게 정리해둔다. 고객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유발할 수 깔끔하게 정리. 물건을 놓아두지 않는다.
생각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놓아두지 않는다. 고객과 가격을 흥정하면서 뭔가 찾아보거나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야 할 때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다. 한다. 그런 물건들은 책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파일 캐비닛 맨 위에 놓아둔다. 계산기로 뽑아보는 수치나 자료 등은 나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내가 항상 신경 써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은 잠재 고객이 떠난 후에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다. 잠재 고객이 떠난 후에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다.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돈하고 잿들을 비우고 잔을 치우며 방향기를 뿌려둔다. 술 냄새나 담배 냄새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들은 냄새나는 사무실에 잘 들어오고 싶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면에서 세일즈맨은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무대 위에 내가 맡은 배역의 연기를 잘 보여주고 싶으며 고객과 같이 호흡하기를 원한다. 당신의 이웃과 고객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습이 다르고 원칙이 다르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최고 세일즈맨은 인류 배우는 관객과 한몸이 되어 일체감을 느껴야 한다. 만일 당신의 고객이 근사한 옷을 입고 있다면 당신도 그들과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 나는 내 고객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객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고객도 무장을 해제할 것이고 결국 당신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고객을 대하는 이런 행동은 고객의 긴장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고객은 당신은 시간 내어준 것에 대해 신세를 졌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미 당신이 승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냄새를 팔아라. 어떤 상품을 샀을 때 느꼈던 흥분을 기억해 보라. 그리고 그 경험을 이용해 당신의 상품을 소유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흥분과 스릴에 고객이 끌리도록 유도해라. 언젠가 유명한 세일즈 강사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세일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팔아야 할 것은 스테이크가 아니라 스테이크를 굽는 냄새입니다. 내 잠재고객들 중 대부분이 이미 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15대 자동차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나 살면서 많은 자동차를 보았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약 1억 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15대 자동차 자체는 그다지 사람들의 이목이 끄는 제품이라기 보기 어렵다. 그러나 눈부신 새 차를 직접 만지고 앉아보고 소유할 수 있다면 근사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새 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새 차의 고유한 냄새다. 새 차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기억하는가? 누군가 당신의 눈을 가리고 차에 앉힌다면 당신의 냄새로 그 차가 새 차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차를 직접 보고 만져보면 그 차를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건 바로 냄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고객들이
세차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흔히 세차에 처음으로 앉기를 두려워하고 세차를 몰아보는 걸 꺼려한다. 세차를 몰아본 다음에는 왠지 꼭 구매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새 상품의 포장을 찍거나 열어본 것처럼 어쩐지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단 차에 타서 냄새를 맡으면 대부분 그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이런 말이 세일즈 교육 때마다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많은 세일즈맨들이 이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치들은 이미 세차 냄새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들이 원하는 거 오로지 좋은 가격 조건뿐입니다. 당신이 물건을 샀을 때 맡았던 냄새를 기억하라. 물건을 샀을 때 맡았던 냄새를 기억하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했던 감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경험했던 감정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을 처음 소유했을 때의 흥분을 잊지 못하고 있다. 나는 처음으로 새 전동 드릴을 만져보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내 물건은 아니었고 이웃에 사는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이었지만 그 아이가 포장을 벗길 때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당시 나는 그 새 제품을 그 아이로부터 건네받고 전원을 꽂아 무엇이든 구멍을 뚫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타본 새 자동차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는 이미 어른된 뒤였지만 그때까지 내가 타본 자동차라고는 실내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낡은 자동차들 뿐이었다. 그런데 이웃 사는 한 남자가 새 차를 샀는데 샀고 그 첫날 나는 그 차에 앉아볼 기회가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그때 맡았던 세차 냄새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당신이 차가 아닌 다른 상품도 팔고 있다면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도 모른다. 만약 생명보험을 팔고 있다면 고객이 냄새나 시범 작동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작동되거나 만질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꼭 잠재 고객이 냄새를 맡거나 작동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캐시미어 코트를 팔면서 고객이 만져볼 수 없게 하는 점원이 어디 있겠는가? 만져볼 수 없게 하는 점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객을 우선 차에 앉아보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항상 그렇게 한다. 이는 차를 사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고객을 새 차에 앉히고 난 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운전을 해보게 할 뿐이다. 소위 세일즈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때야말로 상품 모든 장점을 설명할 수 있는 때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내가 적게 말하고 그가 좀 더 냄새를 맡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나서 말을 걸어도 늦지 않다. 나는 그가 냄새를 맡고 느낀 뒤에 스스로 말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그가 어떤 점을 마음에 들어하고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일하고 가족들은 어떤 등에 관해 나에게 얘기해 주길 바란다. 흔히 이럴 때 고객들은 판매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술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옆자리에 앉아서
그가 차량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기만 하면 될 때도 있다. 고객에게 새 차에 앉도록 권하고 운전해 볼 수 있게 하는 건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물건을 만져보고 조작해보고 사용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과거에 주유소마다 자동차 완충 장치를 진열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효과를 시험해보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를 시험해보고 그 효과를 체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은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다. 당신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든지 당신의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라. 이때 잠재 고객들이 직접 참여해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들이 감각에 어필할 수 있다면 이들이 감정에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보다 감성을 통해 더 많은 상품이 팔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단 잠재 고객은 차에 올라타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것이다. 나는 그럴 때 항상 가고 싶은 곳이 어디라도 가보라고 말한다. 만약 그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면 집으로 가보라고 권한다. 그러면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새 차를 보여줄 수 있다. 어쩌면 이웃 주민들 중 일부도 현관 앞에서 나와 있다가 보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새 차를 몰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가 새 차를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건 그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차를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을 너무 심하게 올가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약간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물론 고객이 너무 멀리까지 차를 몰고 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내 시간은 상당한 돈보다 가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험 운전을 하는 고객들은 실제보다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객이 좋아하는 만큼 가급적 멀리 운전해보라고 한다. 자신이 꽤 멀리까지 운전했다고 느끼면 그 역시 나에게 빚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고객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라. 고객을 낚아채고 당신에게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뭔가 나쁜 짓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판매 중이라면 언제든 계약서를 사인하고 난 이후라도 고객은 구매 결정을 번복하고 거래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 매장을 방문했다면 그는 나로부터 차를 사는데 관심이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그가 가진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고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나 자신은 물론 그를 위해서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냄새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은 모든 내 진심이다. 냄새는 후각적인 특징 그 자체보다는 더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 나는 새 차에 나는 냄새를 맡으면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그 흥분을 느낀다. 요즘 사람들은 새 차를 살 때 그런 스릴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아마도 요즘에는 자동차가 너무 흔해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을 사면서도 새 상품을 살 때 느끼는 흥분을 경험한다. 나는 새 옷을 집으로 가져가서 입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준다. 그리고 새 차를 살 때 느끼는 흥분은 다른 물건과도 비교하기 어렵다. 심지어 새 차를 살 때 감정은
새로 아이를 얻었을 때의 기분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말하는 냄새란 이런 모든 감정을 충치한다. 하지만 많은 세일즈맨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도 잘 이해하지도 못한다. 당신은 냄새를 당신의 유리하게 잘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세차 냄새가 난다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고객이 확실히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흥분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냄새를 파는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던 시절에 세차가 귀했기 때문에 세차를 살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오래되지 않는 중고차를 사는데 만족해야 했다. 당시에는 중고차가 시장에 나오면 중고차 딜러들이 대량으로 구매해 가곤 했다. 그리고 딜러들은 중고차 트렁크와 바닥에 스프레이를 뿌렸다. 세차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확실히 기억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잊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 때마다 당신이 소비자로서 물건을 샀을 때의 경험을 회상해 보기 바란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냄새를 자극받은 적이 있다면 그 냄새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같은 효과가 발휘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든 세차 냄새와 같은 그 물건 안에 독특한 냄새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고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봐라. 탐색 및 정보 수집. 고객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도록 해라.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고객은 스스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줄 것이다. 어떤 전쟁에서든 양편 상대편의 사정을 알아내기 위해 정탐활동과 정보 수집, 혈안이 되기 마련이다. 세일즈를 아는 사람들이 흔히 이를 고객 탐색이라고 한다. 고객 탐색. 그런데 이 고객 탐색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의 자금 능력을 알아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 경우는 나를 찾아오는 모든 고객이 차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세일즈라는 직업에서는 다른 의미의 정탐 및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객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내려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아무리 고객이 원하는 방식이라도 그에게 좋은 방식이 아니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인 경우가 있다. 나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다음 가급적 그렇게 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에게 좋지 않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보다 나은 방식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본다. 그렇다면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바라야 할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로 보고 듣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파악한다. 나는 주로 보고 듣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한다. 나는 고객이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니즈와 지불 능력에 대해 말하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 그리고 그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하지만 항상 그가
항상 그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건 아니다. 사실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고객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사야 할 물건에 대해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보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일즈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옷을 고를 때도 사람들은 세일즈맨들이 뭔가 색다르게 유행에 맞는 옷을 잘 알고 있으며 최소한 유행이 지나 세련되지 못한 옷은 고려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고객들은 세일즈맨의 도움을 얻어 옷을 고른다. 어떤 옷의 스타일이 좋고 어떤 옷이 구입 가능하고 어떤 것은 잘 어울린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일종의 협상이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세일즈맨이라면 옷을 팔면서 고객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팔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도 이를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고객도 있다. 그래서 고객과 세일즈맨의 의사결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세일즈맨의 견해와 고객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는 고객에게 2인승 스포츠카를 파는 세일즈맨은 없을 것이다. 2인승 스포츠카를 파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아주 돈이 많아서 이미 한 대의 차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보다 큰 차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원하는 작고 근사한 스포츠카를 그대로 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고객은 결국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아무리 작고 근사한 차를 사고 싶어 하더라도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세일즈맨은 고객이 뭐라 하더라도 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내기 위해 고객과 게임을 벌인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대한 좋은 평판을 전하고 다른 상품을 사기 위해 또다시 당신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아주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당신이 상대하는 고객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객의 이름을 알아내는 최상의 방법. 고객이 매장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다가서 내가 하는 첫 마디는 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지라드입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요? 제 이름은 변한승입니다.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제 이름은 조지라드입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 당신 이름은 무엇이죠? 라고 묻지 않는다. 나는 고객이 더 겁먹게 하고 싶지 않다. 어쩌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다 내 눈앞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대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대신이라고 말한다. 고객들은 내 말을 외운 채 끝나기도 전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 문장을 완성한다.
그리고 당신 이름은 누구라고 합니다. 고객은 내 말의 여운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 문장을 완성한다.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그에게 묻지 않았음에 주의하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돌적으로 파고들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는다. 저돌적으로 파고들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무심결에 그 이름을 알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난 뒤부터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이름으로 호칭하기 시작한다. 그는 빌이고 나는 조다. 만약 그가 나를 미스터 지라드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에게 그냥 조라고 부르라고 말할 것이다. 조 지라드라고 하면 그냥 조라고. 이로써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해소된 셈이다. 어색한 분위기, 그냥 조라고. 어색한 분위기를 앞서 얘기했듯이 그가 전시장 내의 자동차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몸을 구부려 밑바닥을 들여다본다면 나도 역시 그를 따라한다.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후에 나는 말을 최대한 자제한다. 나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말을 최대한 자제한다. 그러나 내가 예서 물어보지 않아도 그가 나에게 많은 정보를 주길 기대하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 현재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가 입을 열기만 기다린다. 일단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대로 그 곁에 서서 그 말을 들으며 동행한다. 나는 고객과의 게임, 즉 세일즈의 2단계에서 고객을 다그치지 않는다. 군사 정보부에서 적이 스스로 자신을 노출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고객이 스스로 대해 노출하는 데서 단서를 얻어내려고 한다. 이는 흔히 기대 이상의 성과. 많은 경우 그러하지만 내 이름을 대며 나를 찾아오는 손님의 경우에는 일을 풀어나가기가 훨씬 수월하다. 나는 우선 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묻는다. 만약 그가 나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디서 읽었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게 될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 이름을 전해 들었냐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공장에서 나에 관해 들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공장이냐고 물어볼 것이고 우리는 그가 일하는 공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풀어갈 것이다. 만약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와 같은 이웃에 사느냐고 물어봄으로써 그가 어느 곳에 살고 소득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화를 그 공장에서 그 작업으로 옮겨가면서 그 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그가 감지하지 못하는 녹음기나 컴퓨터 같은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치 그가 감지하지 못하는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하면서 상대방의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하면서 그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동호회 모임이나 공장에 대해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수집한다. 대화 주제가 그가 일하는 공장의 보링 동호회로 옮겨가면서 그가 그 팀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쯤 나는 은연중에 이렇게 말한다. 자동차 열쇠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당신 차의 견적을 한번 뽑아 드릴게요. 새 차를 사시면서 기존 차량을 보상받고 싶으세요? 라고 직접 묻지 않았음에도 주목하기 바란다. 그런 질문을 하면 고객이 내 말뜻을 오해할 수도 있다. 그가 만약 네라고 말한다면 자신이 거래에 너무 깊숙이 연루되기 시작했다고 느낄 것이다. 아니면 우선 내게서 가장 좋은 가격을 얻어낸 다음 보상 판매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이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상 판매액은 언제 계산하든 우리 규정에 따라 계산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 판매를 원한다는 사실을 숨기면 보다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객은 빠른 시간 내에 잡지 않으면 요리조리 피해가기 시작한다. 고객은 빠른 시간에 잡지 않으면 요리조리 피해가기 시작한다. 고객이 보상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진심으로 말하는지 게임하려고 하는지 게임을 하려고 하는지 그 눈을 보면서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타던 차를 아버지나 이제 갓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자녀에게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 차량과 교환해서 새 차를 사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열쇠 한번 줘보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고객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 보상받을 차량을 내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는다. 나를 대신해 조사해줄 직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 일을 하는 세일즈맨들은 대부분 추가적인 일손을 고용하지 않고는 일을 해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혼자서 보상교환 차량을 조사해 왔으며 때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방법. 숙련된 세일즈맨이라면 고객의 마음과 집과 자동차 등기에 대해서 책을 읽어낸다. 된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운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둔감하다. 그러나 숙련된 의류 세일즈맨은 팔꿈치 등이 얼마나 달아 있는지,
얼마나 달아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기만 해도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나는 자동차의 외양과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차 주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주행기를 보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달렸는지 확인하고 창문이나 주행기 근처에 붙어있는 정비소 스티커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보면 1년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달렸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운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이라면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 가치 있는 평가된다. 정비를 자주 받는 차라면 그 주인이 세심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주행거리가 평균 이하라면 역시 이에 관해 차 주인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 그가 평소 여러 곳을 여행하는지, 아주 먼 곳을 갔다가 어디에 가봤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앞좌석과 사물함을 살펴보면서 다른 대리점이나 제조업체 브로셔가 있다면 그가 어떤 종류 차를 찾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견적서를 받아봤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그에게 얼마나 낮은 견적서가 제시될 수 있을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만일 타이어가 심하게 닳았다면 그것은 새 타이어로 갈기 위해 곧 $150 이상을 써야 함을 의미한다. $150 189,000원, 19만원 정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89,000원 정도 이상을 써야 함을 의미한다. 스페어 타이어를 보기 위해 트렁크를 열어봤을 때 낚시 도구가 발견된다면 또 하나의 대화 주제가 생기는 셈이다. 낚시꾼들은 대개 어디에서 낚시를 해봤고 어떤 고기를 잡아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만약 차량 후미에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고리를 발견한다면 이 또한 주인에 관한 추가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차 주인은 캠핑을 다니거나 보트를 타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만일 그 차가 고물 자동차라면 조심해야 한다. 이런 차로 집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싶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반가운 일이다. 그 고객이 새 차를 당장 사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남자에게 자동차는 아니와도 같다. 자동차는 아니와도 같다. 자신의 차에 대해서 스스로 깎아내려 말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모욕당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차가 아주 고물이라는 걸 말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나는 대개의 경우 차의 연식이나 총 주행거리에 비해서 차 상태가 훌륭하다고 칭찬한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전면 유리 범퍼 스티커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스티커를 발견한다고 해도 정치에 관해서는 일절 입밖에 내지 않는다. 고객과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만약 내 아들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해도 대통령 출마자 지라드라고 쓰인 티셔츠 따위는 입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주 가는 리조트나 국립공원 같은 관광지에 붙여 다른 종류 스티커가 좋은 대화거리를 제공한다. 종류 스티커는 좋은 대화거리를 제공한다. 그것이 어디든지 나 역시도 가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한번 또 들어보지 못한 곳이라도 의식한 분위기를 깨는 대화의 주제로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다. 혹시 차에 베이브 시트나 장난감, 자전거, 캐리어, 침낭 등이 있으면 나의 니즈와 관심사 등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자기 물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라. 자동차를 살펴본 뒤 고객에게 돌아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차를 아주 잘 관리하셨군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그에게 얼마나 보상해 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슬쩍 벗어나는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의 차를 좋아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물어본다. 어떤 차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를 시작한다. 어쩌면 그거 타고 다니던 차와 똑같은 차를 원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쩌면 기존에 타던 차는 소음이 너무 크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4도 대신 2도를 추천할 수도 있다. 내 생각에 2도는 4도보다 소음이 적고 저렴함으로 나는 그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받았던 4도 견적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주택 세일즈를 하는데 사람이 잔디 깎는 일이 힘들다고 불평한다면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고객이 계단 오르는 일이 힘들다고 불평한다면 3층짜리 집을 추천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단층짜리 넓은 집을 권할 것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같이 타고 다니는 가족 수, 보트 유무, 그리고 경제력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고객이 지금 너무 급하게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섣불리 계약 체결을 종용하지는 않는다. 급하게 몰리고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뒤로 물러난다. 그 차에서 봤던 베이비시트를 상해 자녀가 몇 살이냐고 묻는다. 그는 아마도 지갑에서 아기 사진을 꺼낼 것이고 그 사진을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고객이 나에게 묻지 않은 한 내 가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객과 만남을 사교적인 만남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나의 목표는 세일즈다. 나는 가장 우매한 세일즈맨은 고객과 경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매한 세일즈맨은 고객이 아이들 사진을 꺼내들면 자기도 아이들 사진을 꺼낸다고 고객을 이겨버리는 생각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그런 세일즈맨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 아이들이 굉장하다 생각하는군요. 자, 내 아이들 좀 봐요. 고객들은 당신 아이들의 사진에 관심이 없다. 고객들은 당신 아이들의 사진에 관심이 없다. 오직 자기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고객을 경쟁한다는 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전혀 없다. 당신은 고객을 위해 유효한 무대를 마련해야 한다. 당신이 그 무대 위로 올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만약 내가 낚시도구를 고객의 차에서 봤다면 최근 낚시하러 어디에 갔느냐고 물을 것이고 고객은 곧이어 자신이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는지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세일즈맨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난 일요일에는 이만큼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어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래서 고객의 일생에서 가장 컸던 시간의 말할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 어쩌면 당신은 1m짜리 흰색 상어를 잡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지금은 자기 자랑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비즈니스이므로 만약 그가 잡은 물고기가 잔챙이라 하더라도 성경 속의 요나를 삼켜버린 고래처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당신은 고객을 움직여 당신의 편에 서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낚시 이야기는 당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취한다면 그는 결국 당신에게 반감을 품고 당신의 소나기로 빠져나갈 것이다. 나는 앞에서 시험 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바와 같다. 잠재 고객의 상품 일부에는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잠재 고객에게는 상품의 일부를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무료 샘플을 충분히 주고 고객이 상품 전체를 원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고객이 새 차를 운전해 봄으로써 그 차를 완전히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바란다. 그가 자동차를 몰아보면 뭔가 무료로 얻는다는 느낌을 받고 나에게 뭔가 신세를 졌다는 느낌을 바란다. 그리고 그가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서 자녀와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그가 차를 모으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구음차를 몰고 집에 들어가기 어려워진다. 또한 나는 그가 차를 몰고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말을 심지어 차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몽땅 들어볼 수 있기 바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얘기했듯이 새 차 냄새가 그 코를 타고 뇌로 전해져 내가 완전히 그를 낚아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안 좋은 냄새가 진동한 자신의 공차를 몰고 거리에 나가기가 어려워진다. 그가 모든 시험 운전을 마치고 여전히 나와 함께 남아있을 때 그를 데리고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고 어떤 전화도 걸려오지 않게 조치를 한다. 다음 단계로 진행을 방해할 만한 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이미 그 차를 조사하는 나는 이렇게 묻는다. 할부금을 납부는 다 끝나진 상태죠? 만약 그가 한두 달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가 할부로 차를 사는 고객임을 알 수 있고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총 금액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하고 다달이 분납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라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총 금액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한 달에 얼마를 내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법. 자동차 가격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떤 고객도 부담이 되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분할 불입 방식을 자동차를 사고 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다. 자동차 대금을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평생을 기다려도 사기 어렵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동안 차량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장기 분할 구매 고객에 대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때로는 고객이 분할차를 구매하기에 신용이 충분치 않아서 오로지 내 능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현금이 부족하거나 세금 압류가 들어올 수 있거나 최근에 파산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차를 살 돈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사정은 내가 정확히 알고 난 다음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정으로 인해 거래 형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신용구매 길을 찾아주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보증인을 세우거나 친구 이름으로 차를 사는 방법도 있다. 보증인, 친구 이름으로 사는 방법. 계약서에 연대 서명을 해줄 친구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으로 차를 사주는 수도 있는데 이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후에 차의 소유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게 된다. 할부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상대에게 정상 가격으로 팔 수 있는지 아니면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가급적 빨리 알아내는 것이다. 상대의 신용 등급은 제로인데 가격을 놓고 아무리 변죽을 올려봐야 헛된 일이다.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자의 대금이 완납되었거나 그 완납된 상태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문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장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데 주력한다. 그 차 유리창에 붙어있던 엘로스톤 국립공원 스티커를 언급해볼 수도 있겠다. 그곳으로 여행했던 경험을 묻고 이를 경청한다.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그가 물어보면 그는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하겠지만 여전히 말은 그가 하도록 나는 가만히 그 말을 듣는다. 그가 말하는 동안 무언가 유쾌했던 일을 상기하고 즐거워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기 바란다. 나는 그 바디랭귀지를 통해 그가 언제 긴장을 푸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까지 그 얼굴, 눈, 발짝 끼는 모습,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 등을 관찰한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필요하는 게 무엇이고 그게 무엇을 판매할 수 있을지 알아낸다. 그에게 여러 가지 모델, 사이즈, 색상, 액세서리 등을 조합할 수 있으므로 나는 그에게 맞는 가격대의 적당한 상품을 제시할 수 있다. 몬테카를로 정도가 높여서 권할 수도 있고 임팔라를 생각하고 왔던 고객의 배가나 심지어 시베트까지 낮춰서 꺼내줄 수도 있다. 물론 되도록 그가 매장에 처음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생각과 일치하는 차를 꺼내주고는 싶지만 그가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알면 좀 더 크고 나은 모델을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도 양쪽 모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작업은 그가 다른 곳에 얼마나 차를 많이 보았고 어떤 견적을 받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견적 가격을 받았다고 생각이 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정보를 내게 알려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많이 남기고 조금 파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조금 남기고 많이 파는 편이라는 것을 고객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철학이고 나를 세계 최고 세일즈맨으로 만드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나는 낮은 가격으로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동차 세일즈맨보다 많은 수입을 챙길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고객을 만족시키고 어디에 가서나 당신에 대한 좋은 평판을 전하게 만든다. 또한 다른 세일즈 건수를 알선해주는 것도 가능하게 만든다. 그 차에서 다른 딜러로부터 받은 브로셔를 받거나 그것이 그 주머니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생각하고 있을지를 알 수 있다. 이를 보지 못했다고 해도 그런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이 단계라면 고객과 나는 보통 내 사무실에서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 나는 그에게 술이나 시가를 권한다. 만약 그가 아이를 동반하고 왔다면 풍선과 막대사탕을 선물로 준다. 나는 아이들과 잘 놀아준다. 심지어 필요로 할 때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놀아주기도 한다. 그래도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사무실 바닥은 깨끗하고 게다가 한 건의 세일만 성사시켜도 여러 벌의 바지를 살 돈은 충분히 건질 수 있으니 말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고객을 위해 그만큼의 수고를 할 가치는 충분하다. 많은 세일즈맨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 책상에 앉아 백지를 올려놓고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를 적은 다음 그에게 팔고자 하는 자동차를 적는다.
그들은 이것이 꽤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 정말 어리석은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상대가 맞은편에 가까이 다가설 것이고 당신은 상대를 해칠 수 없게 된다.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 나는 항상 빈 주문서 양식과 대출 신청서를 책상 위에 비치해 놓고 있다. 그리고 대화 중에 그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며 뭘 원하는지와 같은 정보, 고객 정보를 빈 양식 위에 바로 채워 넣는다. 양식을 다 기입하고 나면 주문서 작성도 모두 끝난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명만 하면 끝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백지에 적어 놓은 모든 정보를 다시 주문서 양식에 옮겨 적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당신이 옮겨 적은 동안 고객은 보석상이 문을 닫기 전에 칼라 버튼을 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낼지도 모른다. 그러면 고객은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당신은 그를 놓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서명만 하게 하도록 모든 걸 준비. 자, 그렇다고 문을 잠그고 문고리를 부숴버려서 고객을 사무실에 가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종 프로세스에 도달할 때쯤이면 나와 조수 시간을 이미 1시간 이상 투입한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 정도 시간은 상당한 액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건 고객에게도 마찬가지다. 그가 이 정도까지 프로세스를 진행했으면서도 구매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쁜 사람이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제시한 가격에 맞추어 못했다거나 혹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가 원하는 차와 비슷한 차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 언제든 차를 사지 않고 떠날 권리가 그에게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는 내가 프로답게 일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시점에서 고객을 놓친다면 내가 뭔가 잘못했음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항상 세일즈를 성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특별한 일이 없어서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뒤집어 보지 않고 모든 손님이 그렇게 치부한다면 당신은 적절한 현업 교육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업 교육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본 다음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판매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 구매에 진짜로 관심이 있던 고객을 놓치고 가장 흔한 이유는 고객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고 고객의 얼굴과 몸동작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런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당신에게 하려던 말도 도로 삼킬 것이다. 이는 두려움을 갖는 이유와 관계가 있으며 이 두려움은 마지막 장애물을 넘지 못하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침묵을 싫어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깨려 한다. 고객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고객은 침묵을 견딜 수 없어 한다. 그가 입을 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라. 그로 하여금 자신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말하게 하라.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듣고 바라보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일즈맨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세일즈맨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진전이 힘든 경우도 있다.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발을 계속 바닥에 톡톡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은 불안하고 겁이 날 때 하는 행동들이다. 이런 행동은 불안하고 겁이 날 때 행동들이다. 상대방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와 경제적으로 이를 감당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계약 체결 단계로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런 때다. 그저 침묵만 흐르고 불안한 그 행동만 가져가다. 이럴 경우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야 한다. 때로는 이런 방법이 대답을 이끌어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이 있다. 그가 예 혹은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니오라는 말을 대답은 위험하다.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라고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아니오라고 대답으로 당신을 허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상대가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질문한다. 내가 빼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당신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내가 말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신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내가 말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묻는다. 아니면 보다 아니요라는 대답은 위험하다. 더 알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아니요라는 대답을 당신을 허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내가 빼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라든가 당신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중 내가 말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묻는다. 아니면 보다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다. 뭐가 제가 잘못된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은 고객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그러면 당신은 그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시점에서 고객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다고 해도 이를 계약책을 단계로 보지 않는다. 정말 고객 뭐가 다를까요? 라는 식으로 묻는다. 아니면 보다 직접적으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은 고객에게 당신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러면 당신은 그를 확실히 잡을 수가 있다. 나는 이 시점에서 고객의 그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다고 해도 이를 계약 체결 관계로 보지 않는다. 계약 체결 단계로 보지 않는다. 물론 고객 탐색 단계에 계약 체결 단계 사이에 확연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 대해서는 별도 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세일즈가 원만히 진행될 때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 고객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고객이 그런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면 탐색 및 정보 수집 단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정보가 수집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23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